네, 안녕하세요. 더미크 뉴욕 플래닛장 맡고 있는 박원익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누움의 정세주 의장님 그리고 피스칼노트 팀왕 대표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정세주 누움 의장님은 2021년 기준으로 기업 가치 5조 원, 2007년에 창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신 게 되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뉴욕으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성장했는데 뉴욕으로 와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일궈서 5조 가치의 회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연매출 7천억 정도에 나오는 네네네 그런 헬스케어 업체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헬스케어 앱 중에 1위 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피스칼노트의 팀왕 대표님도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 마크 큐반 아시죠? 그리고 또 이제 야후 창업자 제리 양 이런 쟁쟁한 훌륭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은 창업자시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8월 1일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파운더라고 하면은 나스닥 시장 상장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꿈을 이룬 그런 파운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스칼노트가 기업 가치가 상장 당시에 10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1조 넘는 금액이죠. 자, 두 분이 미국에서 스타트업으로 큰 성공을 이루신 분입니다. 네, 소개가 좀 길었나요? 정 의장님, 황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 감사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처음에 첫 질문부터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자, CES 지금 사실 CES 때문에 여기 오신 건데 처음 CES 둘러보신 좀 소감이 좀 궁금해요. 전시장 혹은 키노트 좀 둘러보셨나요, 두 분? 어떠세요? 빠르게 둘러봤습니다만은 그 현장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요, 일정 때문에요. 일단은 초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그 자리 마련해주신 그 우리 시장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더밀크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워낙 많은 이제 그 정보의 홍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업체에서 이제 발표할 테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뭐 더밀크에서 정리를 하시는 걸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어떻게 다들 이제 그 새로운 기회, 그다음에 AI 지금 파격적인 디스럽트한 모모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의하면서 어떻게 또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와서 부스 찾는 거는 조금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예. 혹시 팀왕 대표님도 좀 둘러보셨어요? So, as Seju was saying, we are obviously in a very crucible moment when it com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I in particular, I think, just witnessed, of course, its iPhone moment. Probably about a year ago or so, and so we are, I would say, at the cutting edge of probably the next wave of revolution, and of course, CES here's all the buzz around AI right now. 네, CES 이번 주제가 뭐 AI에 가까운 제일 이제 많이 다뤄지고 있는 테마죠. 자, 제가 좀 두 분께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CES에서 부각된 산업 중에 하나가 디지털 헬스케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해주신 AI입니다. 이 두 분야에서 이 누움과 그리고 피스칼노트가 아주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들인데 이 두 회사가 요즘에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앞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혹은 AI를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AI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시절은 제가 이런 컨퍼런스를 계속 다니고 있다 보니까 느끼는 이제 그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그 웨이브가 근데 첫 번째 웨이브는 약 한 6, 7년 전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AI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았었고 많은 펀드가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그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그때는 약간 버블이 있었다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은 AI를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일반인들 가령 뭐 저희 가족이라든지 저희 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은 AI에 대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께도 느끼시겠지만은 많은 한국에 있는 대기업에서도 AI 뭐 인공지능 스피커 많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우리 삶을 바꾸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었고, 근데 작년에 이제 챗GPT 나오면서 생성형 AI가 나오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활용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가깝게 이 피부 곁으로 느껴질 정도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우리 팀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디스트럭팅한 모먼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이 꽉 찬 것 같아요. 댐이 정말 방류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CS를 찾게 된 그 계기도 저는 어떤 업체가 무슨 어떤 기술 신기술을 개발하나 그거는 인터넷 통해서 제가 액세스할 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사용자 어떠한 직접적인 베네핏이 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일반인 우리 어머니 같은 분, 우리 가족 같은 사람, 우리 친구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을 때 쓰고 싶은 지갑을 열고 있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너무 많이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그 격변의 그 결과물이 올해 2024년부터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그것이 이제 일반화돼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모여가지고 세상이 변하는 변곡점에 있다라는 것을 자각한 것을 아마 까먹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o I think that when it comes to AI, let's be honest, right? You know, it's when it comes to any new technologies, two things are very important. The first thing is solving people's problems. The second is making money. And so the reality is that when it comes to startups and business and CES, at the end of the day, we are here to do business. And so when you think about where is the economic opportunity in AI, where can people make money at the end of the day, right? So we want to think very critically about where those business opportunities are. And so for us, we think about things like the foundational models that are coming out at OpenAI, Google, Microsoft, other places. And then obviously from the foundational models, we get into a lot of the middleware type technologies where a lot of startups are investing right now in things like logical reasoning, in fact checking and other things. But then the other big, very, very, very big opportunity for startups at the end of the day is in industry-specific AI. And so our belief at Fiscal Note and other places is that there is going to be one or two winners in every single sector, right? In legal AI, in accounting AI, in healthcare AI, in energy AI, in travel AI,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The next wave of kind of startups are going to be coming through the application layer, leveraging strong data, distribution, unparalleled access to information. And so even if you look at many of the emerging startups that are moving very rapidly right now, they are focusing on one specific profession and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basically build one application around that, right? So companies like, there's a very fast-growing company here in the US called Nabla AI, which is a AI doctor, clinical doctor that puts in medical records and the like. I was thinking about 2 years, they've grown probably 1,000x. And you're seeing this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n accounting and energy and in every single sector. And so one last thing I would say is Fiscal Note, we're focused on building the world's best legal language model. So basically collecting laws from 200 different countries and then building the first and most powerful AI lawyer in the world. 네. 특정 인더스트리에 포커스된 AI를 개발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또 그쪽으로 집중하고 계시다는 게 좀 인상적이고 또 정세주 의장님도 폭넓은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되게 존경하는 파운더 분들인데 존경하는 이유가 성공을 이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고 계신다는 그런 면이거든요. 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뭐 다이어트 앱으로 알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렇게 식단 조절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그런 앱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확장되고 있어요, 영역이. 예를 들어서 뭐 GLP-1 같은 비만 치료제 처방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새로운 도전을 확장하고 계신데 이런 걸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확장하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미국에서 눔은 지금 미국 국민의 약 58% 이상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용자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지금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헬스케어 컴퍼니가 되었죠. 근데 저희가 그 많은 사용자들이 아시는 게 다이어트, 한국말로 다이어트, 미국말로 하면 뭐 weight loss로 알고 계시지만은 저희가 약 4년 전부터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day one 저희는 그 살을 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시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회사, 행동 변화를 도와드리는 회사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체중 조절도 잘 되시겠죠.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대중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이어트를 썼던 겁니다. 미국 국민의 지금 75% 정도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굉장히 큰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만성 질환 자체를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비만 서비스, 그 다이어트 서비스 만든 거예요. 최근에 GLP-1 그러니까 이제 그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제품을 그 노보 노르디스크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파괴적인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빠르게 이제 그 체중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요요가 돌아오고 또 생활 습관이 이제 그 살이 이제 체중이 조절되는 사이에 생활 습관 조정을 안 하시면 다시 요요가 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도와드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이제 잡혔는데요. 저희 누미 바라보는 미래 시장은 되게 재밌는 제가 에피소드 말씀드릴게요. 작년 초에 제가 일론 머스크 이제 저희 그 투자사인 세쿼 캐피탈 통해서 CEO 한 60분 정도 모셨어요. 60명 정도 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만났는데 일론 머스크가 50분 만나고 그다음에 10분 쉬었다가 그다음에 피터 아티아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강 관련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50분 하시고 내려가시고 그다음에 아마존 CEO가 오셨어요. 저희 같은 테크 회사들은 그럼 당연히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마존 CEO를 찾아가서 막 얘기를 많이 할 거라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놀란 게 피터 아티아라는 그분이 발표하고 내려가셨는데 그 60명 중에서 한 40명이 따라가가지고 행사 진행이 안 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1시간 미팅으로 부족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잘났다는 사람들, 오픈AI CEO 포함 그 사람 전부 다 건강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된 질문이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하는데 어떠한 과학과 기술을 쓸 수 있나요가 질문이 가장 많았고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모임 자체가 유지가 원래 계획대로 안 됐었어요. 3시간 얘기해서 3시간. 그래도 부족하더라고. 그만큼 관심사가 많은 영역이 헬스케어입니다. 제가 뭐 누미라서 지금 헬스케어를 뭐 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지금 이 강력한 미국에서 경제대국 미국의 GDP 25%가 헬스케어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갭이 많은 거고 거기에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우리 박원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보셨을 때 뭐 AI 말씀하셨고 우리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동의하는 게 결국은 돈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 따라서 우리 같은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 갖고 우리가 이노베이션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비싼 돈 내고 시차 적응을 못하며 가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CES까지 왔겠습니까? 다 그 돈의 흐름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변곡점에 AI 기술을 활용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헬스케어, 특히 시니어 마켓 다 우리가 이제 같이 더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시니어 마켓을 가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봤던 시니어 마켓하고 우리는 다르죠.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60대, 80대는 지금 60대, 80대보다 아마 20살, 30살은 빼야 될 걸요. They're very active.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이제 기회는 굉장히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GLP-1은 one of the great product 그게 자체가 체중 관리가 좋아지고 체중 관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당뇨 예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방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만성 질환 관리 자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약으로 거기에 저희 같은 디지털 컴패니언 서비스가 들어가면 더 좋은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혁명적인 시간이긴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팀왕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좀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설명해드리면 오픈 AI랑 피스컬부터 되게 밀접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새로 서비스를 공개할 때 그 협업사로 최초로 공개된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7개 중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접하게 좀 대화도 하시고 같이 협업도 일을 같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오픈 AI, 지금 오픈 AI가 AI에서 제일 주목받는 회사니까 오픈 AI와 협업하면서 좀 배우신 것들 그런 것도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So at the end of the day, ChatGPT has been a great invention, but the reality is that it has a lot of problems. There are an extreme amount of issues with ChatGPT. Obviously, we heard earlier in the presentation around things like fact-checking or informational bias or other things.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ChatGPT is ultimately unable to do and probably will be unable to do. So as an example, right, it is unlikely that ChatGPT as a company is going to compete directly in the travel category. They don't have the data, they don't have the database, they don't have the relationships with the hotel industry, with the travel industry, with the flight industries, all these different companies. And so at the end of the day, what ChatGPT needs to do is they need to partner with industry-specific companies. So if ChatGPT wants to enter the travel market and help people to book flights and hotels and the like, they need to partner with Expedia or they need to partner with Priceline. If ChatGPT wants to enter the medical market, they need to partner directly with companies that have actual medical or patient level information. The company just is incapable of
grabbing that much information from an industry-specific perspective. And so now, one thing to note is that this is not just a ChatGPT problem. This is an all large language model problem. So Google Bard, Microsoft, and then all the other players like Anthropic and others have the same exact problem, right? Which is that they do not have domain expertise. And so the reality is that this is a very, very big opportunity for startups because the large language models are extremely hungry to partner with industry-specific companies. And when you ride a platform like that, I said earlier that this is the AI moment is sort of like the iPhone moment of 2007. Now think back to 2007 when Steve Jobs got on stage and he released the iPhone for the first time. Now think about the entirety of the digital economy that was formed 10 years past that. All mobile apps, the gaming, everything that sort of started directly from a platform shift in technology. Now we are seeing the same platform shift happening in AI. And when you think about one thing I would say is, for the last 50 years in computing, we've sat in front of this monitor, clicking and typing on a keyboard and whatever. That's essentially how we've interacted with computers. Now, before that happened, what were people doing? They're putting these little print cards into the machines, right? The paper machines, essentially, to try and process information. So now we are entering into a new phase of computing where the interactions with computing are things like language or interactive models that we have, the same way they interact with other human beings. Instead of pointing and clicking on a graphical interface, we're now at a place where we can actually start to see computing directly interface, with the actual intent that we have as humans. And so that is a huge platform shift. And every single software company, every single digital application, every single mobile application is going to have to think about what their strategy is going to be in that context. And of course, the large language models like OpenAI and others are definitely in that direction as well. I have comment on that. Is that okay? 방금 팀한 대표님 말씀드린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 회사에 투자하신 이제 그 세계적인 투자사, 그다음에 제가 만나는 기업인들 보면은, 그리고 최근에 라이징하는 비즈니스 보면은 travel, 그 여행 비즈니스, 그다음에 leisure, 본인의 이제 그 즐거움을 할 수 있는 뭐 hobby, leisure, 그다음에 헬스케어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그 이유는 이러한 AI 기술이 나오면서 더 이제 파괴적인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 자체의 그 원가가 떨어질 거고 액세스가 쉽겠죠.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산업 자체가 경험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험하는 가령 음식이라든지 우리는 어차피 사람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CES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뭐 트래블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여행의 그 고비용에 힘들지만은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그 경험은 글로 읽어서는 확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감 받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 경험하는 익스피리언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그 라이브 콘서트 얼마나 잘 됩니까? 뭐 뮤직 인더스트리 자체에서 라이브 콘서트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아까쯤에 그 우리 오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 스마트 소울 시티 그 프로젝트는 되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경험 자체를 공유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통해서 더 싸게 액세스 쉽게 하고 그 경험 자체는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AI로 이제 디스럽트 되는 산업도 있지만은 AI 산업 때문에 또 올라가고 성장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식이 바뀌고 인터랙션하는 방식이 말로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이 CES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두세 가지 정도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기에 지금 CES 오신 분들 중에 사실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미국 시장으로 좀 진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 되게 많으세요. 사실은 두 분이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글로벌 시장을 다 이제 어콰이어 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전략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사실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야 됩니다, 한국이.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미 그 한국의 글로벌 그 국가 경쟁력 브랜드는 엄청 올라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뉴욕에 나왔습니다. 그때 그 제가 나와서 창업은 2007년에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컨퍼런스를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예전에 이 그 MWC도 갔었고 그 전에 있었던 뭐 CTIA 이런 지금 없어진 컨퍼런스 많이 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코리아를 오면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코리아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먼저 이제 그 코리아에 대한 상식을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한국에 대한 국가 경쟁력 자체는 상당히 프리미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스위스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한국 그 브랜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외국에 살면서 느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그 성공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왜 K-pop 아티스트 보면서 저는 많이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언도 제가 다른 창업인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융합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한국 문화 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한국 문화만 가지고 이걸 고유 막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글로벌 가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그 뭐 프로스펙트 바이어라든지 아니면 그 팀에 조인하고 싶은 탤런트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문화적 차이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예를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게 굉장히 그 하이브라든지 뭐 저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에서 보면은 최근에 아예 기획을 할 때부터 그 타겟팅하는 나라의 그 아티스트를 반드시 한두 명씩 모셔와서 처음부터 기획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정말 너무나 신의 한 수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화적 차이를 줄여버리는 거죠. 또 소통에도 더 이제 그 걸림돌이 줄어들고 문화적인 이제 배리어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한국의 우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요. 실력이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창의력이 뛰어난 그런 우수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좋은 창업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메리트로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CES에 얼마나 많은 한국분이 와 계십니까? 이 에너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전 굉장히 잘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많은 어느 다른 나라가 와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문을 두드리고 배워가겠습니까? You know, I think very similar to what Seju said. When I first started my company almost 10 years ago in the U.S., being Korean was certainly not an advantage. I don't think it was a huge disadvantage, but it definitely wasn't. Yeah, it was okay. I mean, it was kind of it doesn't really matter. I think now being Korean is a huge advantage, and especially if you operate in fields like healthcare, or consumer, media, or entertainment, or content, finance as well. You see that basically that the kind of Korean flavor of business is desired actually by many consumers, in America or in Europe or in Africa, in other developing markets and the like. And so actually you'll see, despite whatever you think about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economy, American executives, actually think about this, American executives getting on 14-hour flights to go to Korea to do business deals to bring them back into the American markets or into the European markets. And so I think that, for a lot of, especially Korean startup founders who are thinking, how do I go global? It's not that different from any other part of business.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is my advantage? What is my strength? Why am I better than anybody else in the market or in the world? And the ability to actually leverage that is extremely important. Now, the one thing I would mention is Korea is an extremely great place to do business on a relative basis, right? So, at FiscalNote, we have offices in the UK and Southeast Asia and Australia and a bunch of other places. I would say that Korea is great. Why? You have great legal protections. You have great capital formation. You have great technologists. You have extreme level of global mindset and thinking and the like. Kind of global businesses that can operate in a multinational fashion. Big, large enough capital markets where you can actually start to form relationships. And of course, and the willingness to join, startups, especially in particular. And so, I think that many companies now are actually thinking about, how do we relocate our strategy into Korea? And the reason why is primarily because of the issue with China, right? And so, from a technology perspective, right, there are certain sectors like in AI, semiconductors, electric vehicles, and like. If you operate in those sectors in America, you're not even allowed to go to China because we can't operate in the markets anymore. And so basically, we're sitting in a situation where American founders, so companies and founders that have founded in America, are now thinking, I still want to expand into Asia. I still want to access the Asian market. And now they're thinking, how do I build my relationship, in a place like Korea to actually establish those domestic networks. Now, on a vice versa basis, if you're a Korean startup founder, this is a huge advantage. And especially if you operate in sectors like semiconductors or EVs or other sectors,
there's a high level of demand and interest by American businesses, American consumers, American manufacturers who want to do business with you specifically. And so this is, I would say, like a once in a generation opportunity. You know, it happens maybe every 50 or 60 years where the geopolitical landscape shifts very rapidly, and it shifts very rapidly in favor of Korean companies. And I think that that's, you know, you have to capture that opportunity very, very quickly.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저는 두 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좀 이렇게 느껴져요.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한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도전적으로 해외 시장 두드리고 글로벌 진출하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들립니다. 네, 조금 이제 약간 다른 질문인데 올해가 사실은 이제 2024년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한국에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피스칼노트 팀왕 대표님 피스칼노트 회사 자체가 이런 이제 정책 분석 이런 쪽으로 이제 예측까지 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2024년 대선을 맞이해서 어떻게 좀 기업들이나 조직들이 대응하면 좋을지 혹시 그런 팁을 주실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Well, so just to rewind the clock a little bit, you know, before I started Fiscal Note, my first job actually, when I came straight out of high school, was actually working for Senator Obama in 2007. And so I worked on Senator Obama's 2008 presidential campaign. We actually brought digitalization to the first time in a presidential campaign in the U.S. Extremely, very, very interesting, and that's probably for a separate story. But I think that one thing is very, very clear, you know, when it comes to the upcoming U.S.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at is the fac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at people hate China. And I know that that sounds like a very malicious or whatever statement, but that is a reality. If you actually watch the U.S. presidential debates, it's actually it's a debate on who doesn't like China the most. And so I think, you know, one of the things what's happening right now is we're seeing an extreme level of politicization of industry and business, and especially in what we call critical sectors. So in the US, these critical sectors are biomedical technologies, AI technologies, semiconductor technologies, EV-related technologies. These technologies increasingly have things like export control restrictions. We are restricted actually from taking capital from certain markets, including China. We are restricted from doing business in certain markets. We are restricted from including Chinese national business people on our boards of directors and the like. And so that is an extreme level of interest. And that actually happened in healthcare because of patient data, yes. And so what we're seeing now is actually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extremely in favor of these types of regulations. And so as I was mentioning before, this might sound onerous, but the reality is that this is a very big opportunity for Korean companies. And so if you are a Korean semiconductor company, a Korean EV company, a Korean biomedical company, you know, the opportunities for you to come to the American market right now are wide open because every single manufacturer, every single retailer, every single wholesaler sitting here is thinking, how do I retool my supply chain out of the Chinese market and reroute it through places like Korea, like Singapore, like Japan, where the big opportunities are at the end of the day. 네, 시간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하지 못하셨던 말씀이거나 여기 청중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자신감 가지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신 정말 우수한 강소 벤처, 그다음에 중소기업 많고 그다음에 대기업 너무 잘하고 계시죠. 굉장히 저는 그 자랑스럽고요. 옆에 있는 그 일본도 굉장히 큰 대국이고 강하지만은 일본에서 글로벌 마켓 나오려는 그 니즈나 그 이제 그 뭐랄까 그 웰리니스 자체는 한국과 비교하면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자체가 큰 마켓이니까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지금 라스베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 종로에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 자체가 정말 놀랍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부심 이미 갖고 있고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드신 서울시 그리고 더밀크 감사드립니다. I would just say, you know, the Korean community is very strong in the U.S. and globally, and so, you know, I can speak for I'm sure Seju and myself. We're very accessible. I'm happy to be helpful, and we're very big supporters of
Korean startups, Korean innovation, Korean founders, Korean investors, and we're more than happy to do whatever it takes to make them succeed.